비오는 새벽, 시장 구석에서 떨던 한 소년 상인들의 차가운 시선에 쫓겨났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20년 뒤 모두가 모인 상인회에 나타난 그는 그때 그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의 얼굴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가 시장을 뒤흔들 복수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 거기 꼬맹이 또 왔구나. 새벽 5시 동대문 전통시장은 이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갓 튀긴 기름 냄새, 그리고 상인들의 거친 목소리가 뒤섞여 공기를 가득 메웠죠. 그 소란스러운 아침 풍경 속에서 12살 동규는 구석진 골목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동균의 작은 몸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구멍 뚫린 운동화 때가 잔뜩 묻은 추리닝 바지, 그리고 어깨가 다 떨어져 나간 스웨터까지. 하지만 그의 눈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살기 위한 간절함으로 가득 찬 눈이었어요. 아저씨, 돈 좀. 배가 너무 고파요. 동균의 작은 손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밀어졌습니다. 대부분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갔지만 어떤 이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어떤 이는 아예 동균을 피해 먼 길로 돌아가기도 했죠. 이놈아,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박춘자가 생선 비늘이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시장에서도 목소리가 큰 것으로 유명했어요. 새벽부터 장사 준비로 이미 지쳐있던 얼굴이 동균을 보자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손님들 다 도망가잖아. 너 때문에 장사가 안 돼. 춘자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균은 움츠러들며 일어났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이곳이 아니면 정말 굶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춘자 아주머니, 저 정말 배가 고파요. 하루만 더 있게 해주세요. 동균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춘자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에게 동균은 그저 장사에 방해가 되는 골칫거리일 뿐이었어요. 안 돼. 여긴 장사하는 곳이야. 거지들 받아주는 절간이 아니라고. 그때 포목점에서 이만수가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평소에는 온화한 미소를 짓곤 했지만 동균을 바라보는 얼굴은 싸늘했어요. 춘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 거지 새끼가 또 왔어. 손님들 다 쫓아내고 있다니까. 만수는 동균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균의 누더기 옷과 더러워진 얼굴이 그의 눈에는 흉물로만 보였나 봅니다. 동균아,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다른 데 가렴. 만수 아저씨, 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동균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만수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저으며 각자 가게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12살 아이의 사정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떡집에서 나온 정혜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30살의 그녀는 시장에서 몇 안 되는 젊은 상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갓 쪄낸 따뜻한 백설기 한 조각이 들려 있었어요. 동균아, 이거 먹어. 혜영의 목소리는 다른 어른들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동균은 떨리는 손으로 떡을 받았어요. 그 따뜻함이 차가운 손바닥에 전해졌을 때 동균의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요, 혜영 누나.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도 잠깐이었어요. 춘자가 혜영을 나무라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혜영아, 왜 저런 놈한테 떡을 줘? 그러면 더 안 가잖아. 혜영은 미안하다는 듯 동균을 바라봤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동균은 서둘러 떡을 입에 넣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어요. 달콤한 떡의 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마음은 더욱 쓰라렸습니다. 그런데 춘자가 다른 상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나와봐.
이 문제 정말 심각해. 생선가게, 정육점, 건어물점, 반찬가게. 하나둘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동규는 그들 사이에서 점점 작아져만 갔어요. 마치 재판정에 선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손님들이 불쾌해해. 우리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맞아, 맞아. 보기만 해도 찜찜하다고 손님들이 그러더라. 불쌍하긴 하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상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동규는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10명도 넘는 어른들이 자신 하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여기 시장 상인회에서 결정한다. 춘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규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춘자의 차가운 눈빛, 만수의 고개 젓는 모습, 그리고 다른 상인들의 무관심한 표정들까지. 동규나, 춘자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제 이 시장에는 출입 금지야. 다시는 오지 마. 그 순간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장사 준비로 분주하던 소음도, 상인들의 수군거림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동균의 귓속에는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둥둥 울려 퍼졌습니다. 동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춘자의 단호한 표정, 만수의 외면하는 시선, 그리고 뒤에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혜영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동균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유일하게 혜영만이 미안해라고 입술로만 말하고 있었어요. 동균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상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따가웠어요. 시장 입구 돌계단에 앉은 동규는 뒤돌아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그날 본 얼굴들을 나는 평생 잊지 않았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더니 이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동규는 시장 입구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지? 동균의 마음속에는 막막함만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시장 구석에서 하룻밤을 보내곤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동균의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춘자 아주머니가 정말 무서웠어. 동균은 아직도 춘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단호한 표정과 날카로운 시선이 마음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균에게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비를 맞으며 동균은 시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상인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마지막으로 이곳을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저기가 춘자 아주머니 가게. 생선가게 앞을 지나갈 때 동규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춘자가 싱싱한 고등어를 손님에게 보여주며 흥정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장사꾼 특유의 능숙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 고등어 봐요. 이렇게 싱싱한 거 어디서 구하겠어요? 춘자는 손님과 이야기하면서도 가끔 주변을 둘러봤어요. 혹시 동균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동균은 가게 기둥 뒤에 숨어서 그녀를 지켜봤어요. 춘자 아주머니는 정말 나를 싫어하는구나. 동균의 가슴이 아팠지만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다음은 만수 아저씨의 포목점이었어요. 포목점 앞에 다다랐을 때 동균은 만수가 혼자서 천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아마 아픈 아내 때문에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때 만수가 고개를 들어 동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동균아,
아직도 여기 있었어? 만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규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만수 아저씨, 저 이제 정말 갈게요. 그래, 빨리 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만수는 동균을 보며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여긴 장사하는 곳이지 거지판이 아니야. 그걸 알아야 해. 그 말이 동균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거지판이라는 단어가 특히 아팠습니다. 동균은 입술을 꽉 물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만수 아저씨도 나를 거지라고 생각하는구나. 비는 더욱 세게 내렸고 동균의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목 뒤로 흘러내렸지만 동균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몸의 추위는 느껴지지도 않았거든요. 마지막으로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혜영 누나만은 자신에게 따뜻했으니까요. 혹시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을까 했어요. 떡집 앞에 다다랐을 때 혜영이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균을 보자 깜짝 놀랐어요. 동균아, 왜 비를 맞고 있어? 얼른 들어와. 혜영은 동균을 가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따뜻한 떡 냄새가 코끝을 스쳤을 때 동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혜영 누나, 어머, 옷이 다 젖었네. 이것 좀 닦아. 혜영은 수건을 가져와서 동균의 머리를 닦아줬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동균은 더욱 울고 싶어졌어요. 누나, 저 이제 정말 가야 해요. 어디로 갈 건데? 혜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12살 아이가 갈 곳 없이 떠돌아다닐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몰라요. 그냥 어디든지요. 동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장에는 있을 수 없었어요. 동규나 미안해. 내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상인회의 일원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아니에요, 누나. 누나는 저한테 떡도 주고 따뜻하게 해줬어요. 고마워요. 동규는 고개를 들어 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떡 하나 더 가져가. 혜영은 따뜻한 인절미를 손수건에 싸서 동균에게 건넸습니다. 길에서 배고프면 먹어. 고마워요, 혜영 누나. 동규는 떡을 품에 꼭 안고 떡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동규는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두려움, 조금씩 적응해 가던 시간들, 그리고 오늘 겪은 모든 일들까지. 춘자 아주머니의 차가운 눈빛, 만수 아저씨의 거지판이라는 말, 그리고 모든 상인들의 외면. 동규는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절대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시장 출구에 다다랐을 때 동규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비에 젖은 시장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너무나 선명했어요. 언젠가는 동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억만은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비를 맞으며 시장을 떠나는 동균의 작은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혜영이 준 따뜻한 떡이 들어 있었지만 마음 속에는 차가운 상처가 깊게 패여 있었어요. 그날 내 마음 한쪽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시장을 떠난 지 사흘째 동규는 기차역 대합실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혜영 누나가 준 떡은 이미 다 떨어졌고 배는 꼬르륵거렸어요. 하지만 동균에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야, 너 여기서 뭐해? 역 직원이 동균을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동균은 재빨리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갈게요. 여기서 자면 안 돼.
빨리 나가. 또다시 쫓겨나는 것이었어요. 동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역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더욱 차갔어요. 그때 한 아저씨가 동균에게 다가왔습니다. 꼬마야, 일할래? 동규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입는 작업복이 들려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공장에서 허드렛일 하는 거야. 밥은 주고 잠자리도 마련해 줄게. 동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밥과 잠자리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정말이요? 그래, 대신 열심히 해야 해. 할 수 있겠어? 동규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동규는 경기도의 작은 공장 마을로 향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달라졌어요.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논밭과 작은 공장들이 나타났습니다. 공장에 도착한 동규는 김 사장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는 작은 섬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강동균입니다. 나이는 12살이요. 김 사장은 동균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작지만 단단해 보이는 몸매에 만족하는 듯 했어요. 좋아. 우선 허드렛일부터 시작하자. 실 옮기고 청소하고 심부름 다니는 거야. 네, 사장님. 동규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일할 기회를 얻었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어요. 비록 힘든 일이겠지만 최소한 굶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공장 기숙사는 10명 정도가 함께 쓰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균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따뜻한 아랫목이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었으니까요. 야, 새로 온 놈이구나. 기숙사에서 만난 형들은 동균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대부분 20살 안팎의 청년들이었습니다. 형들, 잘 부탁드려요. 동균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형들도 어린 동균을 귀여워하며 이것저것 가르쳐 줬어요. 다음 날부터 동균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장 청소를 하고 실을 나르고 기계를 닦는 일을 했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지만 동균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 정말 열심히 하네. 김 사장도 동균의 성실함에 감탄했어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모습이 기특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동균은 공장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형들과도 친해졌고 김 사장의 신뢰도 얻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균아, 이리 와봐. 공장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박 할머니가 동균을 불렀어요. 70이 넘은 그녀는 혼자서 식당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너 글 읽을 줄 알아? 동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는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기초적인 읽기와 쓰기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럼 계산도 할 줄 아니? 네, 조금이요. 박 할머니는 동균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우리 식당에서 일하면서 공부해 볼래? 공부요? 동균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응. 저녁에 손님들 없을 때 가르쳐 줄게. 대신 낮에는 식당 일 도와주고. 동균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공장 일을 그만두면 안정적인 수입을 잃는 거였어요. 하지만 공부할 기회라는 게 너무 소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럼, 너같이 똑똑한 아이가 글도 모르고 살면 안 되지. 박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동균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시장에서 쫓겨난 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똑똑하다고 해준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도 흔쾌히 허락해줬어요.
공부하는 것도 좋지. 열심히 해라. 그렇게 동규는 낮에는 식당 일을, 저녁에는 공부를 하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정말로 정성스럽게 가르쳐 줬어요. 기역, 니은, 디귿. 천천히 따라해봐. 기역, 니은, 디귿. 동규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한글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수학까지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늘었어요. 할머니, 이 글자는 뭐예요? 그건 희망이라는 글자란다. 희망. 동규는 그 글자를 여러 번 써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시간이 흘러 동균이 16이 되었을 때 박 할머니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균아, 이제 더 큰 곳에서 공부해야 해. 할머니, 서울에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동균은 놀랐습니다. 이제 막 안정된 생활을 찾았는데 다시 떠나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할머니, 저는 여기서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안 돼. 넌 더 큰 사람이 될 아이야. 박 할머니는 동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꿔라. 새로운 시작이니까. 이름을요? 강도윤. 어때? 도를 닦고 윤리를 지킨다는 뜻이야. 강도윤. 동균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봤어요. 강동균이라는 이름에는 시장에서의 아픈 기억들이 담겨 있었지만 강도윤이라는 이름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느껴졌습니다. 네, 할머니. 강도윤. 좋은 이름이에요. 박 할머니는 자신이 모아둔 돈을 동균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서울에서 생활 기반을 만들어라. 그리고 꼭 성공해서 다시 만나자. 동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신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해준 은인이었어요. 할머니,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그래, 약속하자. 그렇게 16살 강도윤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성공해서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기억 속 그 시장이었어요. 다시 돌아갈 이유는 단 하나, 기억 속 그 시장이었다. 몇 년 후, 상인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999년 3월, 동대문 전통시장 상인의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상인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시장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있었고,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손님들도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박춘자는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그녀의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컸어요.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60대가 된 이만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든 아내를 돌보느라 포목점 운영이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었어요. 맞아, 춘자야. 임대료는 계속 오르는데 매출은 떨어지고 50대 중반이 된 정혜영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떡집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통 떡보다는 빵을 더 좋아했거든요. 임대료 문제 정말 심각해요. 건물주가 또 올려달라고 하던데. 그때 상인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고급스러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원개발 대표 강도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상인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젊은 사업가를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춘자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원개발이요? 처음 듣는 회사인데. 네, 최근에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입니다. 이번에 이 시장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강도윤의 말에 상인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장 부지가 매입되었다는 것은 좋지 않은 소식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만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매입하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존 상인분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시장을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강도윤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검토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대표님, 혹시 어디 출신이세요? 말씀하시는 게 서울분 같지 않은데. 강도윤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경기도 쪽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이 근처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서 이 시장에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상인들은 그의 말에 조금 안심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춘자만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애정이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렸을 때 이 시장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경험했죠. 강도윤의 눈빛이 잠깐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그 순간적인 변화를 놓치지 않은 사람은 혜영뿐이었습니다. 만수가 계약서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조건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임대료도 현재와 비슷하고. 네, 기존 상인분들께는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춘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 아닌가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저에게는 이익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강도윤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복수라는 게 말이죠. 상인들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온 것이 이상했거든요. 복수요? 무슨 말씀이신지. 혜영이 물었을 때 강도윤은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시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복수심도 때로는 동력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계약서 검토하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강도윤이 나간 후 상인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춘자가 말했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건이 좋은데 뭐가 이상해?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혜영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도윤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시장을 나선 강도윤은 차 안에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본 그들의 얼굴은 예상보다 많이 늙어 있었어요. 춘자 아주머니는 여전히 의심이 많고 만수 아저씨는 여전히 현실적이구나. 그는 백미러로 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혜영 누나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인 것 같고. 강도윤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비 오는 날 쫓겨나던 그 순간, 춘자의 차가운 목소리, 만수의 무심한 시선. 이제 시작이야. 그는 시동을 걸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열린 상인의 회의에서 강도윤은 계약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동의했어요. 조건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강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을 때 춘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강 대표님, 혹시 예전에 이 시장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까 애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강도윤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춘자를 바라봤어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날 알아보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계약서 서명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도윤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처음엔 그를 경계했지만 점점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대표님, 오늘도 나오셨네요? 만수가 포목점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요즘 그는 강도윤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젊지만 예의 바르고 기존 상인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이 사장님. 현장을 직접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강도윤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만수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20년 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긴 장사하는 곳이지 거지판이 아니야. 혹시 점심 드셨어요? 우리 마누라가 만든 도시락이 있는데. 만수가 친근하게 말했지만 강도윤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상인의 회의가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강도윤은 고개만 끄덕이고 상인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만수는 뭔가 서운한 기분이 들었어요. 상인의 사무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춘자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해. 강 대표라는 사람 너무 자주 나타나는 거 아니야? 춘자 언니, 그게 뭐가 이상해요? 자기 사업이니까 신경 쓰는 거지. 혜영이 대답했지만 그녀도 속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강도윤을 볼 때마다 묘한 기시감이 들었거든요. 아니야, 정말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아. 춘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70평생 장사를 해온 그녀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강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의 중이셨군요. 아, 강 대표님. 마침 잘 오셨어요. 만수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춘자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강 대표님,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모였거든요. 혜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강도윤은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의에 찬 것이 있었습니다. 춘자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진짜 목적이 뭐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시장 개발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장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쫓겨났다고요? 만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정확히 20년 전이었죠. 강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12살 때였어요. 이 시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는데 혜영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가 기억의 한 구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상인분들께서 저를 내쫓으셨죠. 거지판이 아니라면서요. 만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거지판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설마. 춘자도 뭔가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시장을 어슬렁거리던 더러운 아이 하나. 제 이름은 강동균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들렸어요. 춘자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균이? 네, 박 사장님. 기억나시죠? 강도윤의 목소리에는 이제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이제 이 시장에는 출입 금지야. 다시는 오지 마. 하셨죠? 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더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구걸하던 그 아이가 만수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때 그 아이? 네, 이사장님. 그때 저에게 여긴 장사하는 곳이지 거짓판이 아냐라고 하셨죠. 만수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했던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혜영만이 조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동균아, 정말 너였구나. 혜영 누나는 저를 기억해 주시는군요. 강도윤의 목소리가 잠깐 부드러워졌다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누나만 빼고는 모두 저를 내쫓으셨죠. 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균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우리도 장사해야 했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강도윤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12살 아이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만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균아. 아니, 강 대표님. 그때 제가 한 말,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요? 20년이 지나서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강도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2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다시 이곳에 돌아오기 위해서 말이에요. 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복수하려고 온 거야? 강도윤은 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어요. 복수라고 하면 맞을 수도 있겠네요. 동균아, 제발. 춘자가 애원했지만 강도윤은 이미 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의 모든 것은 제가 결정하게 되죠. 그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저에게 보여준 것을 이제 제가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강도윤이 나간 후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춘자는 의자에 주저앉아 흐느꼈고 만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혜영만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이렇게 커서 돌아온 거구나. 이제 내 차례다. 강도윤이 정체를 밝힌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장 전체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상인들 사이에서는 20년 전 그 거지 소년 이야기가 속삭이듯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맞대?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가 뭔 큰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춘자와 만수였어요. 춘자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선가게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춘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려서 생선을 제대로 손질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가게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강도윤이 정장 차림으로 내렸어요. 그의 뒤에는 정장을 입은 직원 2명이 따라왔습니다. 박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강도윤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차가웠습니다. 춘자는 그를 보자 온몸이 굳어졌어요. 강 대표님, 공식적인 업무 차왔습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강도윤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춘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계약 해지요? 왜 갑자기? 시장 현대화 계획에 따라 일부 구역을 새롭게 단장해야 합니다. 박 사장님 가게가 그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강도윤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차갑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가게가 그녀의 전부였거든요. 보상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일주일요? 그게 말이 돼요? 춘자가 절규했지만 강도윤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계약서 조항에 따른 정당한 절차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게 앞에 놓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동균아. 춘자가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강도윤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춘자를 바라봤어요. 박 사장님, 저는 이제 강도윤입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사업상 결정이에요. 거짓말이야. 이게 복수인 거 알아. 춘자가 소리쳤지만 강도윤은 이미 차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차가 떠난 후 춘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상인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지만 춘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편 만수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포목점에도 찾아온 것이었어요. 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강 대표님. 만수는 강도윤을 보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포목점 임대료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임대료요? 네. 내달부터 기존 임대료의 3배로 인상됩니다. 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배요? 그럼 월 600만 원이나 되는데 시장 가치 평가 결과 적정 임대료가 그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강도윤은 냉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돈을 어떻게 내요? 요즘 장사가 안 되는데. 만수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강도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지불이 어려우시면 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선택은 이 사장님이 하시면 되죠. 동균아. 아니, 강 대표님. 그때 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만수가 간절하게 사과했지만 강도윤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사업이에요. 강도윤이 떠난 후 만수는 병든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소문은 금세 시장 전체로 퍼졌어요. 춘자의 생선가게가 폐점되고 만수의 포목점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복수하는구나. 그 어린애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될 줄이야. 상인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자신들도 언제 똑같은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요. 혜영은 떡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동균의 상처도 이해했지만 이런 식의 복수가 옳다고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혜영은 용기를 내어 강도윤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 찾아간 것이었어요. 도윤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강도윤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영을 보는 그의 눈빛이 잠깐 부드러워졌어요. 혜영 씨, 무슨 일이세요? 춘자 언니와 만수 형 이야기예요. 강도윤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혜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고, 사정이요? 강도윤이 일어났습니다. 12살 아이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정이 있었다고요? 도윤 씨, 혜영 씨만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강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때 떡을 주신 것도 결국 동정이었나요? 아니야. 그때 내 마음은 진짜였어.
혜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윤 씨가 하는 일은 그때 그들이 한 일과 다를 게 없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잖아.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혜영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혜영 씨는 모르세요. 그날 이후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고 있어. 하지만 이렇게 복수하는 게 옳은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잊고 살라고요? 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잊으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혜영이 강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 씨, 복수는 또 다른 상처만 만들어. 강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곳의 주인이었습니다. 혜영 씨는 여전히 착하시네요. 강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다음은 다른 상인들 차례입니다. 혜영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어요. 자비, 그들은 내게 그 단어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춘자의 생선가게가 문을 닫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 한쪽 구역은 철거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굴삭기가 들어와서 오래된 건물들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그 소음이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지며 상인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어요. 만수는 아직 포목점을 지키고 있었지만 3배로 오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다음 달에는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병든 아내에게 이 사실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은 장사 어땠어?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았어. 걱정하지 마. 만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혜영은 떡집에서 홀로 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강도윤의 복수가 언제 자신에게까지 미칠지 모르는 불안감과 함께 어린 시절 동균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내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혜영은 떡을 치대며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때 상인들에게 더 강하게 말했다면 동균이 그렇게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떡집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윤이 들어왔어요. 그는 평소와 달리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혜영 씨, 안녕하세요. 도윤 씨, 혜영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 이후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혹시 떡 하나 살 수 있을까요? 강도윤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웠어요. 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떡을 드릴까요? 백설기 있나요? 백설기라는 말에 혜영의 가슴이 뛰었어요. 20년 전 그날 어린 동균에게 준 것도 백설기였거든요. 네, 있어요. 혜영은 갓 만든 따뜻한 백설기를 포장해서 건넸습니다. 강도윤은 그것을 받으며 잠깐 망설였어요. 혜영 씨, 잠깐 같이 앉을 수 있을까요? 네.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서. 혜영은 떡집 한쪽 의자를 내어줬습니다. 강도윤은 조심스럽게 앉으며 백설기 포장을 열었어요. 20년 만에 먹어보네요. 그는 떡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비 오는 날 춥고 배고팠던 그 순간에 혜영이 건넨 따뜻한 떡의 맛이었습니다. 맛이 그때와 똑같네요. 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영은 그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도윤 씨,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혜영 누나가 준 그 떡이 아니었다면 강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지금에서야 다시 느끼고 있었어요. 혜영은 그 앞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규나 아니, 도윤 씨, 나도 그때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 왜요? 혜영 누나는 저에게 따뜻했는데. 아니야. 난 너무 소극적이었어. 다른 상인들에게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냥 떡 하나 주는 것으로 위안 삼았어. 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그날 밤 잠을 못 잤어. 비 맞으며 떠나는 내 뒷모습이 계속 떠올라서 강도윤은 떡을 먹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랬구나. 응. 그래서 며칠 후에 너를 찾으러 다녔어. 하지만 이미 어디론가 떠난 뒤였더라. 혜영의 고백에 강도윤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혜영만은 자신을 걱정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혜영 누나, 그때 내가 더 용기를 냈어야 했어. 그럼 내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을 텐데. 혜영이 울먹이며 말했을 때 강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니에요. 혜영 누나는 충분히 따뜻했어요. 그 떡 하나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떡집 안에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도윤 씨, 혜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춘자 언니랑 만수 형, 정말 나쁜 사람들은 아니야. 강도윤의 표정이 다시 굳어지려 했지만 혜영이 계속 말했어요. 그들도 그때 나름대로 힘들었어. 장사가 안 되고 생활이 어려워서 여유가 없었던 거야. 그래도 아이를 그렇게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강도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맞아. 그건 잘못이었어. 하지만 그들도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어. 혜영은 강도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 그냥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야. 강도윤은 혜영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20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때 살아남아줘서 다행이야. 혜영의 말에 강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행이라고요? 응.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서 돌아와줘서 다행이야. 비록 복수를 위해서였지만. 혜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동균이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강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20년 만에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인정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혜영 누나. 하지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복수는 여기서 끝내자. 혜영의 간절한 부탁에 강도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옳은 것인지,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그는 남은 떡 조각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떡 하나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복수의 끝이 꼭 피만 남아야 하는 건 아니었나? 혜영과의 대화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도윤은 매일 밤 잠들지 못하며 고민했어요. 복수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혜영의 말처럼 이제 그만둘지.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춘자는 가게를 잃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고 만수는 아내의 병원비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야? 만수의 아내가 남편의 어두운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만수는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절망하고 있었어요. 포목점 문을 닫으면 아내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 어느 날 오후 강도윤이 다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의 직원들과 함께였어요. 상인들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상인 여러분,
잠깐 모여주세요. 강도윤이 시장 중앙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만수와 혜영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모두 불렀습니다. 강도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상인들은 긴장한 채로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우선 박춘자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춘자가 깜짝 놀라며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초췌했습니다. 박 사장님의 생선가게 부지에 새로운 현대식 가게를 짓기로 했습니다. 춘자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결국 자신의 자리에 새로운 가게가 들어서는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게 운영권을 박 사장님께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춘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도윤을 바라봤어요. 새로 지을 가게는 최신 냉장 시설과 현대적 인테리어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임대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책정하겠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예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강 대표님 정말이에요?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강도윤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 시장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마세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균아. 아니, 강 대표님. 정말 고마워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이만수 사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가 긴장한 채로 앞으로 나왔어요. 포목점 임대료를 원래대로 되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인분 병원비도 회사에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만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하지만 이 사장님께도 같은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만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그때 한 말 평생 후회하고 있었어요. 강도윤은 다른 상인들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장 전체를 현대화하되 기존 상인분들이 모두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과 감탄이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시장 한쪽에는 무료 급식소를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이 언제든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혜영이 감동한 표정으로 강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였어요. 마지막으로 강도윤이 혜영을 바라봤습니다. 정혜영 사장님, 시장 중앙에 큰 떡집을 새로 지어드리겠습니다. 전통 떡 문화를 알리는 중심지로 만들어 보세요. 혜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도윤 씨, 고마워요. 강도윤은 모든 상인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이곳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더 크게. 며칠 후 강도윤과 혜영은 새로 지어질 떡집 자리에서 함께 백설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정말 잘한 결정이야. 혜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혜영 누나 덕분이에요. 그때 그 떡 한 조각이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강도윤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동균이 아니라 현재의 도윤으로 살겠어요. 이 시장을 진짜 따뜻한 곳으로 만들면서요.
시장 곳곳에서는 공사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파괴가 아닌 새로운 건설의 소리였습니다. 춘자는 새로 지어질 생선가게 설계도를 보며 기뻤고 만수는 아내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느라 바빴어요. 여보, 정말 다 해결됐어. 걱정하지 마. 만수의 아내도 남편의 밝아진 표정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시장에서 강도윤은 혼자 걸었어요. 20년 전 그 어린 소년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시작은 이제부터였어요. 상처받은 아이들이 없는 따뜻한 시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날의 아이가 아니었다. 강도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장 어딘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